그때부터 북베트남에 대한 무차별 공습이 들어갑니다. 우와! 안 보이니까 구멍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다 태우라고. 이런 게릴라전은 미국도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또 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크게 두 차례 발생을 합니다. 한 번은 프랑스와 전쟁이고 또 한 번은 미국과 전쟁이에요. 이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치민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베트남전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베트남전을 직접적으로 참전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베트남 관점에서 우리가 베트남전을 많이 봐요. 그리고 호치민은 적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트콩이라고 하면 나쁜 놈들, 월맹, 나쁜 단체를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쪽에서 치우친 관점이거든요. 역사의 팩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베트남은 오랫동안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185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프랑스 식민지가 돼요. 그리고 1884년에 청프 전쟁이라고 우리 청일전쟁 같이 청나라와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 지금의 베트남을 놓고 영유권을 놓고 주도권을 놓고 싸워요. 누가 이겼을까? 당연히 프랑스가 이기죠. 프랑스는 왜 베트남까지 왔냐면 영국이랑 프랑스랑 식민지 쟁탈전을 하다가 영국이 인도를 먹어버렸네. 그렇죠? 이제 프랑스는 아유 그렇죠. 더러워서 영국이 너 인도 먹어라. 우린 뭐 없을까? 하다가 올라 보니까 베트남이 있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먹자. 해서 1858년에 슬금슬금 기어 들어오다가 1884년에 청나라와 주도권 놓고 싸워요. 빵!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우리 나라 말인데 저 프랑스 애들이 왜 기어 들어오냐? 야 전쟁이다! 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청나라 완패! 물론 완패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간 청나라 져요. 그때부터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드시는 베트남 음식들 대부분 다 프랑스식 베트남 음식이에요. 쌀국수, 포, 반미, 연유 커피 다 프랑스식 베트남 음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프랑스 식민지 하에 베트남 중부 지방에서 호치민 이 1890년도에 태어나요. 태어났을 때부터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어느 정도 베트남을 억압을 했냐면 어린 호찌민이 목격을 한 것이 프랑스 선주가 배를 정박을 시켜라 했는데 마침 그때 태풍이 불었대요. 배가 떠내려가니까 베트남 밑에 있는 노역자들 보고 당장 물속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배 끌고 잡아 줄 당겨오라고. 못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이 새끼들이 어디 지금 감히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서 다 죽었대요. 당연히 태풍이 부니까. 그랬더니 프랑스 그 선주가 이런 버러지 같은 놈들 막 매 비웃었대. 그걸 보고 어린 호찌민이 뭘 느꼈냐면 프랑스를 물리치고 쫓아내야 된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 다음에 뭘 느끼냐면 내가 프랑스로 직접 가봐야 되겠다. 왜냐면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나라지 않습니까? 자유, 박애, 평등. 그래서 호치민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베트남에 있는 프랑스인들은 진짜 프랑스인들이 아니다. 자유, 박애, 평등의 프랑스인들이 이럴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직접 프랑스 본국에 가서 오리지널 프랑스를 내가 봐야 되겠다 해서 건너갔더니 웬걸 더 심해요. 피지배 계급을 엄청나게 탄압하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봅니다. 결국은 또 뭘 보냐면 프랑스에도 거지가 있을 거잖아요. 파리, 뭐 몽블, 물랑루즈 이런 데는 뭐 매춘 지역이고 그걸 보고 내가 정말 우리나라를 못 살게 괴롭히고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런 선진국인 프랑스도 지 나라 국민들도 이렇게 건설을 못하냐? 저 거지들 어떡할 거냐고. 안 되겠다. 내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두 눈으로 봐야 되겠다.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배에 타서 세계 일주를 합니다. 막노동하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그러면서 미국 갔다가 아프리카 돌고 다 가요. 특히 미국을 가서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런 프랑스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해서 가봤더니 웬걸 더 심한 거야. 흑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똑같은 사람을 노예로 부려? 미국도 아니다. 아프리카를 가니까 더 심하죠. 거기 있으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등등 이제 그 식민 지배 국가들이 와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뭔가 해답이 없을까? 했는데 그때 호치민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막시즘이에요.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시는 소련이란 나라가 이제 거의 탄생하기 직전이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일단 지금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이론만 보면은 누구나 평등하게 사는 사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니까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빠져들었어요. 이대로만 되면은 정말 유토피아다 이거죠. 혹시 여러분 사회주의랑 공산주의 차이점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누구나 다 평등한 유토피아예요. 그렇지만 이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어느 정도의 독재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빨리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거쳐가지고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거친 다음에 모든 독재가 사라진 유토피아 단계인 공산주의가 실현되는데 아직까지 지구상에 단 한 개의 국가도 이론상 공산주의가 된 나라가 없어요. 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의 독재를 하다가 그냥 독재 국가로 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패가 아니었어요. 실패할 줄 몰랐어요. 이상주의자였던 호치민도 그래, 내가 이 공산주의를 우리 조국 베트남에 접목을 시켜서 이상주의 유토피아로 만들겠다. 지금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요. 그래서 소련, 당시 러시아로 건너가가지고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면서 이 모든 서적들을 다 이제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본국으로 보냅니다. 공부하시라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1939년이 됩니다. 1939년이 어떤 해이냐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해예요. 물론 폴란드를 공격한 다음에 어디를 공격했냐면 바로 프랑스를 작살내버려요. 프랑스는 나라가 잠깐 사라집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그 말은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땐 뭐예요? 종주국이 잠깐 사라진 거잖아요. 프랑스가 잠깐 국가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호치민이 생각해요. 이때가 기회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자. 웬걸 악바친 놈이 더 칵 깨문다고 해서 당시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군이 더 악랄하게 독립투쟁을 무력 진압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호치민이 격분을 해요. 전쟁이다, 프랑스와. 그래가지고 1941년도에 베트남 독립동맹이라는 독립투쟁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줄여가지고 월맹이에요. 월맹은 미국 남북 코만도랑 싸우려고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반공 사상이 너무 찌들어 있다 보니까 월맹하면 뭐 나쁜 놈들 뭐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941년도에 호치민이 프랑스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해 가지고 만든 독립단체예요. 그래서 북부 베트남에서 점점점 세력을 넓혀요. 남쪽까지 못 내려오고. 남쪽 베트남과 북쪽 베트남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베트남이 1700km 정도 되는 긴 나라지 않습니까? 북부 베트남은 거의 중국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윈난성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남부 베트남은 거의 동남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래서 북부 베트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호찌민의 공산 세력권이 됐어요. 근데 남베트남은 코친 차이나라고 불렸던 지역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프랑스 세력권. 그러면서도 자본주의 상업자들이 다 여기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호찌민 내려오지 말라 였어요. 공산주의는 너희들끼리 하라고. 난 여기서 돈 벌겠다고. 그 당시 사이공이죠. 문화가 완전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1945년도에 드디어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이 끝납니다. 잠깐 숨을 돌렸던 프랑스가 다시 돌아와요. 너희들 어디서 독립하려고 이 새끼들. 당시 대통령이 드골 대통령이었는데 프랑스가 까불고 있어. 우리가 잠깐 히틀러랑 싸우고 있을 동안에 너희들 분가하려고 했어? 확 그냥 꿇어 이 새끼야. 1940년대부터 한 10년간 프랑스와 호찌민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1차 베트남전이에요. 이때는 프랑스군과 호찌민의 월맹이 싸운 거예요. 객관적인 전투력 차이는 프랑스가 갑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남베트남에 들어가가지고, 남베트남은 당시 이제 프랑스 세력권이니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당시 이제 한 미국 언론사가 호찌민과 인터뷰를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싸우냐 물어보니까 우리 월맹은 호랑이고 프랑스는 코끼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코끼리가 갑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코끼리 이기는 동물 없어요. 사자 한 5마리는 그냥 한꺼번에 발로 찍어 죽여버려요, 코끼리가. 그래서 어떤 비유냐면요, 밤에 몰래 호랑이인 우리 월맹이 코끼리인 프랑스 등을 타서 생채기를 내고 난 다시 숨어 버린다. 계속 그렇게 밤마다 와서 생채기를 내면 아무리 큰 코끼리라고 하더라도 과다출혈로 언젠간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다가 결정적으로 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195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죠. 지금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 보면은 디엔피엔푸라는 산악지대가 있어요. 여기를 누가 점령하냐에 따라서 전쟁이 달라져요. 드디어 프랑스와 베트남 운명을 건 디엔피엔푸 전투가 여기서 치러집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요, 15,000명의 공수부대원들이 비행기 타고 왔어요. 호찌민의 월맹군들은요, 일단 비행기가 없잖아요. 프랑스군은 지금 수송기 타고 다 오고 있는데 농민들이 다 도와줬어요. 왜냐면 호시민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이 나라의 주인은 농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도와달라고. 대공포나 이런 박격포 같은 거 다 분해해가지고 1인당 15kg씩 들고 하루에 15kg 행군. 그래서 디엔피엔푸 산악까지 농민들이 도와줘서 이걸 다 들고 산에 올라가서 다 조립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디엔피엔푸 전투가 실시가 되는데 15,000명의 프랑스 공수부대원 가운데서 집에 살아간 사람이 70명밖에 안 됩니다. 호치민의 월맹군의 대승리였어요. 농민들의 도움. 비행기 하나도 없이 농민들이 일일이 다 부품 분해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들 십시일반 들고 도와줘가지고. 디엔피엔푸 전투가 끝난 다음에 프랑스가 발길 들어요. 이 나라는 내가 무력으로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프랑스는 빠지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야,
드디어 만세구나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개입하는 거죠. 저 베트남이 다 공산화되면 노노노노노노 하면서 개입을 합니다. 북이 17도선, 우리는 38선이잖아요. 북이 17도선을 딱 그으면서 남북으로 가르게 만들자. 남쪽엔 또 공산주의 싫어한다며. 그래서 남북을 가른 다음에 2년 후에 총선거 실시해서 그때 너희들 통행을 하라고. 북이 17도선이 어디냐면 지금 다낭이에요. 다낭. 여러분 많이 가시죠? 딱 거기가 베트남 중간 지점이에요. 우리나라 38선 같이. 여기에 북부 베트남의 월맹은 격분을 합니다. 지금 당장 통일을 해야지 무슨 북이 17도선으로 남베트남 북베트남을 가느냐. 거기에 호찌민이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안 보이냐고.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이 더 이상은 프랑스가 아니다. 프랑스 뒤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이냐고. 미국이 있다고 지금. 넌 지금 전 세계 최강 국가 미국과 싸울 자신이 있냐고.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하자. 어쨌든 2년 후에 총선거를 약속해 줬으니까 2년만 참고 버티자. 국제 약속을 했는데 저것들 안 지킬까? 설득을 해. 호찌민이요. 근데 남베트남에서 총선거를 거부해버렸네. 우리 너희랑 같이 살기 싫다고. 남베트남에 이제 친미 자본주의 정권이 들어섭니다. 당연한 스텝이겠죠. 오딘 GM이라는 아주 나쁜 인간이 집권을 해요. 카톨릭 신자의 친자본주의의 친미 성향의 정치인이었어요. 남베트남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토지 개혁한답시고 토지를 다 뺏어가지고 자본가에게 나눠줍니다. 당연히 남베트남의 농민들은 격분을 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하냐면은 불교를 탄압해요. 자기가 카톨릭 신자라고.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예요. 불교를 어마무시하게 탄압을 하니까 광득이란 스님께서 1963년도 6월 11일 날 소신 공양을 합니다.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에서. 소신 공양은 뭐냐면 불사를 소자에 몸신자예요. 몸에 휘발유 붓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소신 공양이거든요. 그래서 틱광득 스님께서 사이공 시내 한복판에 딱 앉아요. 그러면서 오딘 GM 정권 보고 더 이상 우리 불교 탄압하지 말고 농민들 괴롭히지 말라. 나는 여기서 항의 시위를 하겠다고 해서 휘발유를 붓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데 사람 그 고통 가운데서 제일 심한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에요. 미동도 안 해요. 그거 보고 사람들 다 기절해요. 그때 이제 유언으로 이제 틱광득 스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몸이 앞으로 쓰러지면은 남베트남에 희망이 없다. 출국하라. 내 몸이 뒤로 쓰러지면은 우리는 승리한다. 였어요. 근데 다 타신 다음에 뒤로 시신에게 넘어가요. 결국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딘 GM 정권의 몰락이 요 때문에 시작이 돼요. 틱광득 스님의 소신 공양 때문에. 오딘 GM 정권이 아무리 부정부패가 심하고 하더라도 통치를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통치도 못해요. 미국이 무기 지원 계속해줬거든요. 북베트남 못 내려오게 막으라고. 돈 다 빼돌리고. 생각해봐요. 농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비료를 사는데 200만 불을 줬는데 자기 양담배 수입한다고 600만 불을 쓴 사람이에요. 여기에 호찌민이 직접적으로 남베트남을 치진 못해요. 왜냐면 자기도 알았거든. 남베트남 치는 순간 미국이 개입할 거고, 미국이 개입하는 순간 북쪽에 있는 중국과 소련이 개입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생적 게릴라를 키웁니다. 남베트남에 있는. 그리고 지원을 해줘요.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에 있는 공산 게릴라들을 지원해줍니다. 남베트남에서 생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을 비엔나미스 커뮤니스트라고 해서 앞대가를 따서 비엣콩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베트콩이에요. 베트콩은 여러분들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에요. 베트콩을. 그래서 지금은 북베트남에 의해서 통일된 나라가 지금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지 가가지고 베트남 가이드 보고 베트콩의 유적이냐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당신 보고 조센징이라고 하면 좋아하겠냐고. 베트콩이라고 하지 말라고. 비엔나미스 커뮤니스트라고. 그래서 베트콩을 지원을 막 해줘요. 너희들이 내부적으로 봉기를 일으키라고. 미국이 딱 봤을 때 이거 아닌 거야 지금. 베트콩이 정말 신출귀몰했거든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드르륵 하고 들어가고. 두더지 작전. 미치고 환장하는 거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게요.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은 남베트남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우리가 미국이 개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이요. 그래서 1964년도에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일어나요. 통킹만은 지금 북베트남과 중국 앞바다예요. 북쪽에 있는 바다. 거기에 이른바 북베트남 함정이 미국 구축함을 어뢰를 공격했다예요. 이거에 대한 진실은 아직까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미국 발표는 그거였어요. 베트남 군함이 미국 군함 공격했다예요. 명분은 차고 넘쳐요. 됐다. 우리 공격받았다. 너희들의 선빵 날렸지? 공습. 그때부터 북베트남에 대한 무차별 공습이 들어갑니다. 우와.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은 북베트남과 싸운 거 아니에요. 남베트남에 있는 베트콩과 싸운 거예요. 베트콩 토벌하러 들어간 거예요 미군은요. 왜냐면 미국도 알았어요. 북이 17도선 넘어서 북베트남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소련 중공 개입한다고. 그럼 3차 대전이에요.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남베트남에 있는 비엔나미스트 커뮤니스트 게릴라들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베트남전 영화들 있죠. 다 미군들이 남베트남에서 싸운 거예요. 그거. 북베트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도 미국은 북베트남군과 정규전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은 그 베트콩에 관련된 그런 흔적들이 이제 관광 코스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그 호찌민시죠, 사이곤. 그 옆에 가면 구찌 동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최대 규모의 지하 도시가 있었어요. 거의 개미의 집이에요, 수준이. 안에 뭐 극장, 병원 다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정말로 베트남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정도로 좁은 입구예요. 미군 덩치 크잖아요. 못 들어가요, 글로. 구멍이 작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구멍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베트남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일단 정글이지 않습니까? 다 태우라고. 그래서 이른바 소위탄, 네이팜탄. 한 번 떨어지면 그 주변 축구장 3-4개 크기가 다 불타 없어지는 거. 그리고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하거든요. 오렌지색이라고 해서. 그거를 무차별 살포하고 말 그대로 고엽제, 낙엽을 말라 죽이게 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낙엽이 없어져야지 공중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어디서 베트콩이 왔다 갔다 하고 구멍이 어디 있는지. 밀림 다 작살내라고. 작살낸 다음에 거기다 또 융단 폭격 이런 식으로 해도 땅속에 숨으면 별 피해가 없어요. 거기에 미국이 슬슬 뭐라고 할까 멘붕이 오면서 미국이 착각한 게 이거야. 우리 미국은 이미 게릴라전을 한번 해봤다 이거예요. 일본과 오키나와, 사이판, 괌, 이오지마 등등등에서. 착각이에요. 사이판, 괌에 있었던 일본군들은요, 게릴라가 아니었어요. 일본 정규군이에요. 정규군인데 어쩌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 코스프레 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 베트콩들은 진짜 게릴라들이에요. 이런 게릴라전은 미국도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슬슬슬 이거 이러다가 우리 못 이기는 거 아니냐? 하다가 결정적으로 상황이 반전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이 1968년도 1월 구정에 호치민이 전 월맹군과 베트남에스 커뮤니스트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구정날 그때만큼은 모두 쉴 거니까 일제히 전국에 있는 40개 도시에서 일제히 공격하라고. 화끈하게 공격하고 끝내자. 자,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이겼어요. 게릴라전을 할 때와 다르죠. 구멍에 나와서 이제 싸우면은 미국과는 안 돼요. 호찌민 측의 군이 10만 명 이상이 사살당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또 집니다. 왜냐면 이 모든 과정을 다 미국이 본국으로 TV 생중계를 했네. 생중계를 하면서 자기 아들, 딸들이 죽는 장면들이 그대로 미국 안방에 보여졌네 이게요. 결정적으로 미 대사관 안에 있는 미군들을 쏴 죽이는 장면이 그대로 생방송됐네. 여기에 엄청난 반전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아들, 딸 뭐 어디 갔다고? 베트남?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 딸이 죽는 게 지금 생방송됐네? 전쟁 중단하라. 구정대공세가 미국 안방에 중계된 이후에 미국 정부도 손을 듭니다. 발 빼자. 그때부터 출구 전략을 써요. 모양새는 좋게 빠져나오자. 지고 나온 건 안 되잖아요, 미국이요. 그래서 남베트남 정부 보고 우리가 미국이 갖고 간 무기들 다 주고 가고 전투기도 새 거로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는 뒤에서 군수 지원만 해줄게요. 파이팅! 다 주고 가요. 빠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너희들이 이길 수가 있어. 지금 이기는 전쟁이야. 하고 빠집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게 되나? 안 그래도 콩가루 집안인데요. 미국이 빠지고 북베트남이 드디어 통일의 기회를 보고 통일을 합니다. 조국 통일한 다음에 과감하게 공산주의를 포기해요. 베트남이. 이른바 도이모이 개방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자본주의화 해버려요. 이래야지 우리 베트남이 부강해질 수 있다. 베트남은 자기 나라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해요. 세계 제국주의와 싸워서 다 이겼어요. 프랑스 제국주의,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그 일본 제국주의, 그 다음에 미 제국주의. 하나와도 싸워서 이길까도 힘든데 세계 제국주의와 싸워서 다 이겼어요. 호찌민만큼은 조국 통일을 위해 가지고 평생을 바친 그런 인물이었다. 미국의 언론인 월터 크론카이트도 적국의 수장이었지만 호찌민이 죽은 그날만큼은 애도하는 차원에서 오늘 내 방송에서는 광고를 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다. 죽었을 때 폐타이어로 만든 쓰레빠 3개, 다 떨어진 난닝구 2개, 그 다음에 고장난 라디오 하나가 재산의 전부였던 사람, 호 할아버지. 그리고 2번의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